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추가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괜찮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조금 지나면 또 침체 오는 거냐 걱정이 많다고들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슈라는 거 그것 좀 봐두시면 되고, 추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반란자, 배신자 이렇게, 그리고 범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쨌든 무장 반란이 큰 틀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해결됐다고 보면서도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더 될지 그런 내용을 계속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좀 불투명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그래서 이렇게 꼽았습니다. IMF가 주요국 금리 올려라. ECB와 그 주변의 주요 중앙은행들 금리 올려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의 무장 반란 여파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요. 자, 오늘 이제 주요 지수 보면 다우지수 0.04% 소폭 내렸고요. S&P 0.45, 나스닥 1.16% 하락했습니다. S&P 보시면요,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테슬라 6% 정도 빠졌고요. 아마존 1.5%, 구글 3.2%, 메타 3.5%, 엔비디아 3.74%,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예외가 없죠. AMD도 빠졌고요. 오늘 이제 러시아 반란 여파 그게 좀 어느 정도 어쨌든 일단은 24시간 내에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예. WTI 가격도 소폭 오른 69.37달러에 마감했다. 그 정도. 하지만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420억 달러를 들여서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는 계획을 이제 시작한다. 전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 받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 요 관련해서 미국은 어퍼스테이트가 뉴욕도 조그마한 뉴욕주도 굉장히 크거든요. 뉴욕주도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크고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도 많아요. 많고 한국이랑은 다른,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이렇게 되게 촘촘하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 보급이 잘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원격 학습이 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제가 예전에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랑 조금 다르죠. 근데 그게 미국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이제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런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크게 이제 경제 지표나 오늘은 이렇게 연준이나 긴축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 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존 윌리엄스가 이제 어제 BIS 은행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토론 발표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거죠. 오늘 이제 BIS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이 내용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지속 가능성 있는 경제와 금융 안정의 기반이다. 그래서 가격 안정은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must hav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긴축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파월이 미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앞두고 이제 윌리엄스가 어쨌든 이런 긴축 쪽 얘기를 했다는 거는 파월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제 페드워치 보시면요, 이게 7월 확률인데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어제보다 좀 올랐습니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76.9% 정도 된다. 그런 사실. 제일 페드워치는 시시각각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돼요. 페드워치가 몇 달 전부터 정확히 맞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씩 CME 페드워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아예 의미 없다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기타보 피나스
기타고 피나스 IMF 이제 부총재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타겟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유럽 중앙은행을 포함해 중앙은행들이 침체 위험에도, 결국 침체 얘기하는 겁니다. 침체 위험에도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주력해야만 한다. 금리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정책과 관계없이 물가 안정을 이룩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풀든 뭐 어떻게 하든 뭐 그거는 don't care.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면 된다. 중앙은행은 어쨌든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타고 피나스죠. 인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과 그 동료들 must raise interest rates.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만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잠깐 한국은행 얘기 드리면요. 한국은행 어떻게 하냐? 일단 그건 확실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금리 차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 즉 환율이 좀 너무 많이 불안정해지거나 이런 거는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이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금리 올릴 일은 없다. 그 부분.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환율만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조금 더 계속 버티려고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요 내용 참고 삼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헷갈리는 게 이런 거죠. 지금 경제는 견고합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견고하다는 점은 각종 자료로 나타났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러는 거지만 추가 긴축 시 사실 이 고민은 예전부터 계속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보면 점도표상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점도표상 0.5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추가 긴축 시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노동시장이 강하니까 강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내려온다. CPI 뭐 이제 전년 대비는 뭐 3% 나오니까요. 훨씬 빨리 내려온다. 그러면 연착륙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증시도 뭐 지금 상황이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가 긴축 때문에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침체는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다. 이 고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도 최근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날은 뭐 침체 걱정을 한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뭐 경기가 강해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그날 상황에 따라서 좀 아전인수로 갖다 붙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레미 시겔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침체는 불가피할 것 같다. 대신 완만한 침체가 오면 추가 금리 인상은 없고 잘하면 금리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연착륙을 바라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이 강한 거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이제 외부 요인이 조금 좀 생기고 있다. 주말 내에 터진 일들이죠. 이제 바그너 그룹의 이제 그 무장 반란. 어쨌든 러시아 근교 한 200km, 한 125마일까지 진격을 했다가 되돌아갔죠. 일단은 종료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런 분석이 열가에서 나옵니다. 세븐스 리포트를 만든 톰 에세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상품 가격이 크게 치솟지 않는 한 정책 변동성은 좀 무시할 거다. 그런 얘기.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외 사건, 전쟁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 가격이 갑자기 뭐 유가나 이런 갑자기 폭등한다면 뭐 이제 그럼 폭등한다면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UBS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된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의문점이 좀 남아있다. 오늘 이제 푸틴이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확실히 있어요. 유가도 오늘 뭐 WTI 0.3% 정도 오르긴 했어요.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관련해서 오늘 이제 프리고진이 재회군 이후에 텔레그램에 자신의 이제 음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 밝히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를 전복할 의도는 없었다. 뭐 우리를 해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군수 내부에 뭐 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푸틴을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푸틴한테 조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등의 국면을 푸틴까지 가지 않게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겠죠. 그래서 푸틴 입장을 가지 않게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이쪽으로만 한정을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푸틴이 어느 정도 좀 봐줄 면모도 생기고 뭐 명분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푸틴 쪽으로는 칼날을 걷어들였어요. 좀 한 발 뒤로 물러섰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걸 보고 프리고진입니다. 프리고진의 음성은 정치와 군사 문제에서 계속 활동하기를 원한다. 결국 이제 프리고진이 더 남아서 어쨌든 뭐 자기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하고 어쨌든 뭐 활동도 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활동하려면 푸틴이 어쨌든 무기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만 저기 대통령님을 향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푸틴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푸틴은 어쨌든 반란군들을 짓밟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모 내용을 보면 반란군 조직자들은 조국과 국민들을 배신한 거다. betrayed, 배신했다. 그러면서 이게 범죄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프리고진을 용서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죠.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어쨌든 군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전을 보장해 준 거죠. 겉으로. 뭐 그게 실제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프리고진을 봐줬고 이 바그너 그룹 군인들에 대해서도 다 용서해 줬죠. 이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벨라루스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안전을 보장하겠다. 아니면 러시아 군대 입대하든지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러시아 군대 입대하든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든지 세 개 중에 골라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군인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냥 넘어간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렇지만 작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 뭐 잘 지내려고 하는 건데 뭐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자꾸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통치의 리더십 부분. 그럼 다른 사람 또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 나도 해도 용서받을 수 있겠는데? 그럼 해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용서받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조직 통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대신 이제 푸틴은 좀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서 프리고진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프리고진이지만 프리고진의 이름을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외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북한이 예를 들면 저희 남한 한국을 공격할 때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찍어서 공격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남조선 뭐 지도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두 개는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비판하는데 그냥 저를 예를 들어 보시죠. 그냥 김영필 서울경제 기자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서울경제의 모 기자 얘기하는 것과 경제지의 모 기자 그 다음에 모 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 다르죠. 제가 들었을 때는 김영필 서울경제를 찝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푸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무장 반란도 지답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태 초기부터 유혈 사태를 피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바그너 그룹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격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유혈 사태를 피하라고 지시한 거야.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실제로 그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진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상군이 따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푸틴이 지시를 했던 건지 제대로 자신들의 명령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크게 자기가 대인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US를 피하라고 지시했다 얘기한 건지 그건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푸틴이 오늘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화가 많이 났겠죠. 예,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뉴욕타임즈 이런 얘기도 했어요.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사건 입건이 기소된 것이죠. 취하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보도 나온다는 거. 근데 뭐 이제 뉴욕타임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간다고 해서 안전할 거냐? 예전에 보면 러시아 특수부대가 벨라루스 영토 내에서도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뭐 암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안전한지는 모르겠다. 미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한 호텔에 있다 이렇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벨라루스에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프리고진 자기가 어디 있다고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 정보당국에서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요. 정보당국의 소스를 딴 정보위원회 이제 상원 의원인데 민스크의 한 호텔에 있다. 어쨌든 푸틴은 약간 양면 전술이죠. 한 손에는 엄청난 책찍, 한 손에는 당근을 좀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뭐 프리고진 이름 거명하면서 박은호 그럼 얘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끝까지 몰리면 결국 뒤돌아서서 다시 또 물 수 있거든요. 하나씩 격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사들한테도 돌아가, 다 보장해줄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프리고진 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요 과정 바그너 그룹을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순조롭게 될 거냐. 바그너 그룹도 바보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갈등의 요소, 충돌 요소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는 봐야 돼요. 마지막 가면 이제 프리고진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벨라루스 이제 야당 지도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군대와 함께 벨라루스에 들어오면 어쨌든 그 주변국 벨라루스 주변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도 위협할 수 있다.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두 가지겠죠. 다시 한번 푸틴과 맞짱을 뜨거나 아니면 푸틴한테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벨라루스에서 뭐 따로 우크라이나 공격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푸틴한테 잘 보이는 거, 잘 보인다기보다는 안전 보장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프리고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왜 반란이 끝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좀 무게 있게 보느냐? 이 부분은 평소에도 알고 계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내온 건데 핵무기에 대한 지휘권과 통제권 상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핵무기가 4,500개 정도 되고 사실 그 옛 소련 연방이 무너질 때도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이 핵무기가 예를 들면 반란 과정에서 바그너 그룹이 핵무기 기지나 일부 뭐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통제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 얘기가 결국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주로 경제와 증시를 다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와 증시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좀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모고스턴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황이 10월부터 재결되면 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제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도 절반 이상이 학자금을 매달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의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답했다는 거. 10만 달러 이상이면 연봉 1억 2천 이상이 되는 거죠. 1억 2천, 1억 3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요거 갚다 보면 다른 곳 소비 줄여될 수 있다. 그 부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소비 감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팩웨스트가 어쨌든 자산 좀 매각했다는 거. 자산 매각했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노동 확보한다는 뜻인데 근데 그 얘기 뒤집으면 자꾸 자산을 매각해야 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팩웨스트가 자산을 매각하면 그걸 사주는 데서 더 비싸게 샀을까요? 더 싸게 샀을까요? 예, 당연히 싸게 샀을 겁니다. 가격은 알 수 없지만 당연히 싸게 사는 거죠. 지금 상황이 뭐 누가 팩웨스트가 갖고 있던 자산을 유동성이 저렇게 쪼들린 회사를 웃돈을 주면 사겠습니까? 당연히 싸게 사는 거죠. 그 얘기는 팩웨스트 입장에서는 손실 부분 있을 수 있다.
페게스만 그러겠느냐? 다른 지역은행들도 한번 그 뱅크런에 타격을 받았던 은행들은 요 수익성 부분이 계속 간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증시 부분 조금 더 길지만 말씀드릴게요. 데나하이브스가 앞으로 기술주가 하반기에 12에서 15% 오를 수 있다. AI 붐 때문이다. 그런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가을이 바닥이었다고 본다. 그런 얘기 있다는 거. 하지만 신중론자 여전하다.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 주기 후반기에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마라. 마이클 윌슨은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역풍이 순풍을 압도한다. 대규모 조정 위험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다. 오늘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뭐 연준 인사 발언 아니면 경제관리 발언 언급 주요 지표 이런 건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나 그 추가 긴축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부분이 우리가 일단은 1달러는 큰 틀에서는 좀 가닥은 잡혔지만 계속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번 주는 수요일 파월이 이번 주는 어쨌든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